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혹은 이제 그 미국도 고민이 많고 우크라이나도 고민이 많죠. 명분으로 따지고 당연히 원칙으로 따지면 크리미아를 먹어야 돼요. 근데 크리미아를 먹는다는 얘기는, 크리미아를 이제 수복한다는 얘기는 싸움의 수위가 높아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정말 러시아가 백기들 때까지 가는 거예요. 저건 크리미아 건드리기 시작을 하면. 저는 크리미아 수복까지 그림이 그려졌다라고 봐요. 제가 그걸 느낀 건 언제냐? 미국이 최근에 며칠 전에 첨단 전투정, 그러니까 40피트짜리니까 길이가 한 12m밖에 안 되는 거예요. 40피트짜리 첨단 전투정을 무려 40척이나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도착은 안 했을 텐데요. 조만간에 도착할 거로 보입니다. 저게 미국에서 이제 그 해안경비대나 미국 해군이 많이 쓰고 있는 건데, 워낙에 작은 배라 수량이 많거든요. 40척 걷어가지고 보내버리는 거예요. 새로 만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첨단 전투정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저런 거 어디다 쓰려고 그래? 우크라이나 저기 크리미아 반도 뺑뺑 돌아가면서 아조프해 안에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저게 지금 첨단 전투정이. 아조프해 안에서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크리미아 반도 뺑뺑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상대방을 압박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12m 길이니까 트레일러에다가 싣고서 옮길 수가 있을걸요. 왜냐면 반동가짜리가 12피트죠. 네. 3m 60. 그리고 긴 게 24피트, 7m 20이니까 그거 두 개보다 좀 짧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건 육지에서부터 끌어서 자포리지아 앞에다 딱 떨어뜨리면 그냥 아조프에 막 이제 말리토폴 앞에 떨어뜨리면 아조프에 휩쓸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저 배가.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저기 아까 오데사나 이런 데서부터 시작을 하면 여기 이 세바스토폴까지 저거 한 서너 시간이면 올걸요. 한 5시간이면 휘젓고 다닌다는 소리예요. 연안 쪽에서. 그리고 요번에 이제 요번에 세바스토폴에 있는 그 러시아 전투함을 그게 아마 구축함이었죠. 네, 침몰시킬 때 사용됐던 그 드론 수상정. 그런 거 같이 끌고 다니면서 큰 배 나타나면 그걸로 공격시키는 거거든. 큰 배 떴다 그러면 도망가 버리는 거고. 정찰 자산을 갖고 있으니까 미국에서. 그런 작전을 40대 정도 풀어버리면 그거 하고도 남죠. 간단합니다, 계산이. 저 커버해야 될 해안의 총 길이가 만약에 총 길이가 예를 들어서 총 길이가 뭐 한 200km 나온다. 40대 풀면 30km지. 30km면 제가 시간당 한 80km, 70km 날리는 고속종인데 워터제트로 자기 작전 범위 안에 들어오죠. 휩쓸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저거 보면서 미국이 크리미아 수복에 손을 들어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거하고 가서 그냥 자폭하는 드론 수상정 요번에 쓴 거 우크라가 그 두 개만 있으면은 이거는 크리미아에서 크리미아 근처의 연안 전투는 이거는 게임이 끝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직접 한번 보시죠. 네. 멋있습니다. 이것도 디파이언트라는 이름을 좋아해요. 디파이언트라 그러고요. 이게 첨단 모델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 해군과 미 해안경비대가 도입을 했고요. 예, 디젤 워터젯 엔진이니까 굉장히 빨라요, 비교적. 예, 한 70km, 75km 갈 거예요, 시속. 그리고 방탄이 어느 정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일종의 레이더 같은 게 돌아가나 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인지 감시 장비가 있다는 거예요. 저런 배하고 자폭 드론 수상정이 콤비가 돼서 돌아다니면은 지켜내죠. 네, 지켜냅니다.
그리고 상대방 몰아세울 수가 있죠. 방어적 입장에서는. 예. 그래 되는 거고 아마 저기 그 기관포 같이 달린 것들 저게 무인 그러니까 CWI였을 거예요. 사람이 서서 쏠 필요가 없이 안에서 조정해서 쏘면 되고 저 유리창 같은 게 다 방탄일 겁니다. 상당히 견고하게. 그러니까 안에서 그냥 화면 보면서 조정하면서 쏘면 예, 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위성에서 다 보고 있으니까 네, 위성에서 보고 있으니까 만약에 상대가 큰 배가 떴다 그러면 그 큰 배 바깥으로 살살 도망 다니는 거죠. 미리 경고받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잠시 생각을 해볼게. 이런 식으로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크리미아를 수복하는 것을 이렇게 수를 준비하고 있다. 도와주려고. 그걸 지원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이제 살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러시아가 역사적으로 보면 겨울만 오면 이겼었는데 그렇죠. 러시아가 항상 땡큐 동장군이죠. 땡큐 제너럴 윈터. 저게 이제 나폴레옹 전쟁 때도 동장군의 힘으로 프랑스군을 괴멸시켜 버렸고요. 나치 독일 역시도 동장군의 힘으로 타격을 많이 입혔죠. 이 동장군이 과거에는 러시아에 유리했습니다. 이유가 한 두세 가지 있는데요. 일단 러시아가 종심이 깊어요. 그러니까 옛날 소련 같으면은 우크라이나 다 소련 땅이고 뭐 다 루마니아 뭐 이런 쪽 다 그 앞에 뭐 체코까지는 아니고 예, 우크라이나까지가 소련 땅이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밀고 들어가는데 하세월이야. 그 다음에 모두에게 겨울이 매섭죠.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한테도 겨울이 매섭고 그 다음에 독일 병사들한테도 겨울이 매서운데 이 겨울이 어느 정도까지 여러 가지 장비를 돌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는 감각은 러시아 사람이 좀 더 있죠. 그리고 러시아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소련 사람이나 러시아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건 조국 방어 전쟁이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러시아에서는 그 제2차 대전이라고 안 부르고요. 애국 전쟁이라고 부르잖아요. 위대한 애국 전쟁, The Great Patriotic War인가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조국 방어 전쟁이라고 불러요. 우리말 뜻으로 하면 애국 전쟁, 조국 방어 전쟁이죠. 자, 이렇게 동장군이 그전에는 땡큐 동장군이었는데 지금도 과연 땡큐냐 이거지. 지금은 러시아한테 불리합니다. 일단 첫째, 종심이 아무리 깊어도 무기가 300km를 가잖아요. 아타킴스는. 아타킴스 안 줘? 오케이. 그러면은 239mm 미사일 80km를 가요. 정밀 타격으로. 155mm 자주포 40km를 쉽게 가요. 랩탄 쓰면 50km, 60km 가고요. 그러니까 로켓 어시스턴트 프로펠런트, 그러니까 로켓 보조탄을 쓰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그거를 그 위성이나 미국에서 정찰 쪽에서 핀포인팅을 해주는 거야, 좌표를. 그러니까 정찰과 정밀 타격이 깊어서 이게 종심이 깊다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두 번째는 그동안에 세계 제2차 대전 때만 해도요. 일반인들이 나일론이 뭔지를 모를 때예요. 면, 가죽이에요. 사람이 몸에 걸치는 건. 플라스틱도 없고요. 뭐 폴리머도 없고요. 폴리에스테도 없고요. 뭐 그런 거죠. 근데 러시아군의 그 월동 장비는 비참하죠. 여기는 온갖 신소재로 된 제대로 된 월동 장비를 다 갖추고 있는데. 제2차 세계대전 때만 해도 그 의복이나 소재가 러시아나 나치 독일이나 뭐 개찐독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월동 장비가 완전히 차이가 났다고. 그 한쪽은 안 얼어 죽으려고 옹기종기 모여서 그 무슨 탄약 박스나 뽀개가지고 떼는 수밖에 없고 한쪽은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기다가 적외선 이런 걸 차면요. 추워지면은 굉장히 또렷하게 보입니다. 열의 차이에 의해서 보이는 거거든요. 열의 차이. 그러니까 배경이 추워지면 사람이 엄청 또렷하게 보여요.
그 야간 투시경 차고 조준경 차고 돌아다니면서 사냥하는 거 이게 이제 제가 그래서 이게 겨울 동안에 녹아날 거다라고 본 거예요. 녹아내려요 저거. 그 다음에 이제 조국 방어 전쟁 같으면은 어떤 애국심, 모랄, 사기가 높은데 뭐 계속 돌아다니는 거 보세요. 보면은 뚱뚱하고 큰 사람이 그 훈련 받다가 그 장교한테 대들잖아. 우리가 말이야 여기 와서 말이지 2주 동안은 말이야 그 뭐 그냥 그 쌍욕돼요 정말로. 제가 이게 얘기 안 옮기는데 정말 그 성적인 쌍욕을 하더라고요. 성적인 비유를 쓰면서 아주 저질스러운 그러면서 빈둥거릴 수밖에 없었고 말이지. 당신들 우리 어떻게 훈련시키려 그래. 그동안 말이야 뭐 저기 사격이라 그러는데 3번밖에 훈련 안 시키고 말이야. 그 3번 한 번 할 때마다 5발 쏘는데 관역이 없어가지고 허공에다가 적을 상상을 하고 쏘라 그러고 말이야. 그러고서 우리 보고 나가서 싸우라는 거야. 이러고서 대들어요. 그러니까 다 팔짱 끼고서 깔깔거리고 웃고 있어. 동원병들이, 훈련병들이. 이거는 내가 왜 저기 가서 싸워야 되는지에 관한 모랄, 사기가 없는 거야, 사기가. 정신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싸우려고? 참 이 푸틴 아저씨 정말 전쟁은 이미 판가름 나 있는데 안 죽으려고 그냥 온갖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참 고생이 보통 고생이 아니네요.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군사지정학은 정말 냉혹한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크리미아까지 모두 회복할 때까지 전쟁은 안 끝납니다. 왜 안 끝나냐? 미국한테 이 전쟁은 잃을 것이 없는 껌값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냉혹하게 말하면. 스탈린에게 6.25가 잃을 것이 없는 저비용 전쟁이었거든요. 그 6.25 때 지원한 무기, 그거는 중국한테 지원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중국한테 어떻게든 계산 다 맞췄어요, 그거. 소련군이 뭐 죽는 것도 아니고, 뭐 무기가 특별히 드는 것도 아니고, 그 무기는 원래 제2차 세계대전 때 생산해놓은 재고품이고, 재고떨이고. 스탈린 입장에서는 저거 내가 왜 빨리 끝내? 괜히 망신살스럽게. 미국 진 좀 더 빼지. 더 빼. 그래서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우리 지금 휴전선 부근의 그런 경계가 다시 회복이 된 게 51년도 한 4, 5월이면 다시 회복될 겁니다. 그 경계에서 밀거니 하면서 무려 그 다음부터 2년 3개월을 27개월을 무의미한 살류기서로 벌어진 거잖아요. 이거 무슨 의미냐고. 스탈린 입장에서 안 끝나는 거예요. 끝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국도 똑같아요. 이건 냉정한 게임입니다. 뭐 지옥에 가든 말든 너희 러시아 한번 작살나봐. 근데 너 핵 단추를 만지작거려. 너 진짜 죽어 임마. 너만 죽는 거 아니야? 싹 다 죽어. B-52 뜨고 B-2 뜨고 핵 잠수함 줄줄이 그냥 쫙 그냥 러시아 부근에서 그냥 쫙 대기하고 있고 뭐 그러니까 이거는 꼼지락 달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요번에도 러시아 국방부 황급하게 아니 우리 미사일 아니에요. 우리 미사일 아닙니다. 우리가 쏜 거 아니에요. 라고 바로 변명하잖아요. 국방부에서 나왔어요. 러시아 국방부가. 요번에 폴란드에 떨어진 미사일. 그러니까 러시아가 핵을 만지작거리면 위협과 경고를 하는데 전쟁은 빨리 끝날 뜻이 없어. 전쟁도 끝내려면 너 전쟁 끝내려면 일단 크리미아까지 다 토해내고 나가서 그 다음부터 시작해. 그게 젤렌스키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평화협상의 첫 출발점이 일단 영토 다 토해내고 평화협상 시작하자야. 그리고 젤렌스키는 이제 그전에는 푸틴하고는 안 한다. 너희 그 대통령 바꾸면 하겠다는데 요새는 그 얘기 또 안 해.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러시아가 이제 열이 받아가지고 이제 화요일처럼 미사일 공격 막 때린단 말이죠. 이거는 뭐 참상 쌓이면은 충분히 대갚아 줄 수 있다 이거죠. 지금 아직 준다, 그러니까 미국이 주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무시무시한 그 영국 프랑스판 타우루스 스캘프라고 불리는 공대지 그거 떨어뜨리게 하려고 그거 주려고 우크라이나 가지고 있는 수호이 27회 그 영국 프랑스판 타우루스를 탑재하는 것을 개조하는 작업.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 그걸
탑재해서 비행기가 떨어뜨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폴란드가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우크라이나가 불가리아 신문에서 보도가 나왔죠. 아직 확인은 안 됐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오보든 혹은 정확한 뉴스든 간에 러시아 보고 너희 자꾸 그렇게 문제 일으키면 우리가 점점 더 지원을 이걸 높여가. 자꾸 높여가니까 너 조심해야 돼 임마. 요번에도 이제 많이 막았어요. 미사일 많이 막았습니다. 요번에도. 미사일 엄청 막았어요. 70% 이상 막았으니까. 그러니까 차제 이걸 빌어가지고 우크라이나의 아이리스라든지 혹은 아이리스라든지 나쌈 같은 거를 계속 더 밀어주는 거죠. 그러면 전쟁 끝나거나도 우크라이나는 방공 파워를 갖게 되잖아요. 이 고생을 한 덕에 그걸 밀어줄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죠. 이렇게 냉혹한 게임이에요, 이거. 무시무시합니다. 게다가, 바로 엊그저께, 유엔 총회가 러시아의 배상 책임을 의결했습니다. 이거 우리 언론에 보도 제대로 안 난 것 같아요. 이게 유엔 지금 홈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유엔 총회가 General Assembly가 의결을 채택했다. Russian reparations for Ukraine.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 배상에 관한 의결을 채택했다요. 이게 11월 14일 날 일어난 일입니다. 월요일 날. 찬성이 94표, 기권이 73표, 반대가 14표입니다. 이게 중국이 이렇게 무섭나 봐요. 러시아가 무서워서 기권을 73표나 한 거 아닙니다. 중국이 무서워서 한 거예요. 예, 참 중국이 무섭네요. 찬성 94, 기권 73, 반대 14입니다. 그래서 통과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 지금 그 서방이 동결해 놓은 러시아 자산이 3천억 달러가 없습니다. 뭐 스위스은행에 있는 거, 뭐에 있는 거. 그 이제 집행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기본이 이제 평화협상의 기본 나가리가 어디냐면 그 3천억 달러 고스란히 3천 몇백억 달러인데 그 고스란히 다 뺏기고 영토 크리미아랑 돈바스까지 다 토해내고 그게 이제 평화협상 테이블에 나가는 기본 나가리가 된 거예요. 기본 자세가 그거예요. 거기에서 앞으로 더 배상하지 않아도 될 정도면 굉장히 성공한 평화협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서방이 우크라이나가 또한 러시아한테 지금 던지고 있는 화두예요. 너희 그 정도 뺏기는 들어야 되겠어. 잔인한 게임이죠. 냉정하고 냉혹하고 잔인한 게임입니다. 자, 이렇게 냉정하고 냉혹한 그 세계 군사 지정학 게임에서 지금 저 시뻘건 중국 덩어리가 지금 뭐 시진핑 사면민까지 해서 저렇게 난리를 부리고 있는데 여기에다 대고 그 우리가 항모를 놓고 뜨고 그 항모 위에다가 KF-21을 변형시킨 함재기를 놔. 그거는 항모는 4,000명이 한꺼번에 타고 있는 강철 관짝입니다. 저 중국의 저 시뻘건 덩어리가 1차, 2차, 3차 방어선을 저렇게 거놨기 때문에 미국도 저 3차 방어선 언저리에까지밖에 안 들어와요. 그 도쿄 근처의 항구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호의 그 기함 모항이거든요. 그 3차 방어선 저기 1차 방어선 저기 그 부근이라고요, 저게.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3차나 2차 방어선 안에 들어오는데 저 안에 항모 못 운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항모두고 함재기도 그리고 항모가 뭐 혼자 떠다니나 항모 전단 하나 꾸리려면 3, 40조 들어요. 항모에다가 항모에 싣는 비행기에다가 그다음에 원자력 잠수함 한 서너 척 또 항모 줄줄이 따라다녀야죠. 구축함 따라다녀야죠. 순양함 호위함 따라다녀야죠. 예. 그러면은 그렇게 세트로 하면 그게 한 40조짜리예요. 투자비가. 운영비가 1년에 한 2, 3조 나오겠죠. 근데 그 항모 전단을 2개를 둬야 되거든, 최소한. 그러면 한 80조 들어가겠네. 운영비만 1년에 한 5조 나오겠네. 근데 걔를 저기 2차, 3차 방어선, 즉 한반도랑 관련 있는 데는 운영을 못 해. 그럼 걔들은 저기 참치잡이 옆에 저기 남태평양 가서 피서하고 있는 거예요. 간첩이 아니면 할 소리가 아니야, 이거에.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상하게 봐요, 저거.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자주국방을 할 것이며 또 자주국방이라는 게 뭐냐,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